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미술관에서 재밌게 노는 7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 미술관에서 재밌게 노는 7가지 방법은요, 이제 그 매진말에 써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서 썼어요. 근데 이것도 7가지 그냥 맞춘 거예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7가지 그냥 7자로 맞춰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거에 이제 사례가 되는 작품들을 보여드리고,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거기서 제가 뭐 다 넣고 싶죠. 사실 좋은 그림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지면에 한 개로 넣지 못했던 그림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미술관에 가는 거 자체를 가보고는 싶은데 사실 미술관이 뭐 공짜로 볼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조금 비싼 경우도 많아요. 유명한 작가 작품들 오면은 막 15,000원, 20,000원씩 하거든요. 내가 이 돈을 주고 가가지고 과연 즐겁게 볼 수 있을까 알지도 못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가셔서 근데 이게 또 보다 보면은요 정말 재밌거든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보세요. 일단 내가 이거를 다 공부를 하고 이제 옆에 이제 설명이 써 있어요. 어떤 거는 설명도 잘 안 써 있어. 차라리 그러면 모르겠는데 설명이 막 써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설명을 제가 보면 잘 써놓은 데가 드물어요. 제가 이제 전시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 전시회는 추천이다 안 추천이다 물론 좋은 작품이 많아야지 추천을 하지만 차라리 좀 이게 설명을 좀 안 제대로 아예 안 써놓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설명을 써놓는데 그거를 친절하고 보통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이 아 요 작품의 포인트는 요거네? 요렇게 알 수 있게끔 잘 써놓은 데가 많지 않아요. 어떤 데는 말 어렵기만 하고 쓸데없는 별로 이거 읽으면은 뭐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게 그냥 대충 써놓은 데가 많은데 그러면은 답답하거든요. 차라리 안 써있으면 모를까.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거 진짜 큐레이터들이 하는 건데 그거 잘하면 큐레이터가 큐레이팅 잘 한 거거든. 큐레이팅 잘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가서 작품을 보고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무슨 작품이 무슨 그림이 마음에 드는지 그냥 그게 보는 게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재밌어요. 여러 가지 해보니까 제일 재밌는 방법이 뭐냐면 이 전시장에서 뭐 그림을 하나 나오고 가지라 그러면 그 몇백원 몇천만 원 하는데 누가 하나 준대. 그러면은 재테크를 생각을 하진 마시고 하나 집에다 걸어놓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뭐를 고를까? 그거를 같이 간 사람이랑 아니면 요 방에서 여기서 하나 고르면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왜 마음에 들어? 이 얘기를 하면서 보면은 훨씬 재밌어요. 원픽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원픽. 이거 원픽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원픽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사람 마음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원픽을 골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원픽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은 저의 원픽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의 원픽은 이거예요. 이 그림 다들 아시죠? 빈센트 반 고흐는 뭐 정말 고흐는 모르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표지에도 나와 있죠.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았어요. 고흐가 밤하늘을 되게 많이 그렸거든요. 네, 밤하늘 그린 그림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어두운 그림 좋아하는데 고흐가 밤을 되게 좋아했대요. 별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그림 말고도 별밤 그린 것들이 많아요. 뭐가 있냐면 요런 그림들도 아시죠? 요 그림들도 싣고 싶었는데 제가 못 실은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예요.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밤에 카페 타면서 다 같은 동네에서 그린 거예요. 그 아르리라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지방인데 고흐가 거기에서 작품 활동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품들이 대부분 아르레에서 그려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것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게 아까 그 그림. 제가 그 그림을 얼마나 좋아하냐 하면은 제 소설책에 어느 별에서 왔니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표지를 물론 책 표지는 북 디자이너 분이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컨셉을 다 드렸어요. 아예 다 구상을 해가지고 요 밑에 이렇게 별 있는 거랑 이게 바로 저 그림의 오마주로 한 거죠. 제 소설책 표지. 되게 이게 작가를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품의 오마주를 제 작품에 넣을 수 있어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원픽만 하기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는 한 3픽까지 해봤어요. 요게 이제 또 다른 저의 원픽이에요. 프리다 칼로라는 작가의 인생 만세 비바라 비다라는 그림인데 저의 작가 원픽은 프리다 칼로예요. 예. 책에서도 제가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찬양을 너무 엄청 해놔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고 프리다 칼로 좋아하시는 분? 네. 프리다 칼로는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 작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작가는 하여튼간에 고통에 대해서는 이 작가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고통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 실제 인생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다가 조금 나이 먹어서는 교통사고로 거의 일생 불구로 지내고 그리고 남편은 너무 사랑했어요. 이 사람도 남편을. 왜 이렇게 남편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남편은 바람둥이고 너무 평생 마음고생을 하고 몸도 고생하고 그렇게 살다가 뭐 50도 안 돼서 죽었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교통사고 후유증 이런 걸로 죽었는데 이게 죽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인생 만세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죽음 예감했겠죠. 그때 이렇게 빨간 속살을 드러낸 수박들을 그리고서는 자기는 인생 만세 이렇게 인생 만세라고 수박에 써 있어요. 여기 비발라 비다라고 써 있어요. 저는 이게 빨간 게 열정인 것 같기도 하고 고통의 피눈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 걸어놓고 싶은 그림. 그리고 이게 근데 이 비발라 비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이 그림을 좋아했냐면 이 노래 비발라 비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영국의 록밴드 콜드플레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그룹인데 이 사람들 노래 중에 비발라 비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알고 있었지만 이 그림에서 그 영감을 받은지 몰랐어요. 왜냐면 비발라 비다라는 거는 이게 뭐 인생 만세는 많이 쓸 수 있는 이제 상용어구니까. 그리고 이 그림도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앨범 커버인데 이거는 이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그 프랑스 대혁명 소재로 한 들라크루아의 작품인데 그래서 저는 그리고 가사도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노래 가사가 왕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내용이죠. 왕이 쫓겨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다가 이제 비천한 처지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역설적이죠. 역설적으로 인생 만세 이렇게 뭐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그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커버는 다른 유명한 그림으로 하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미술을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이게 저의 또 다른 원픽이에요. 이제 3픽까지만 하는데 요거는 이 그림 자체는 엄청 유명한 그림은 아닌데 제가 이제 우연히 어떤 미술관에서 봐가지고 감명을 깊게 받아서 레몬 오렌지 장미가 있는 정물이라고 이게 보면은 그냥 사실 정모라 많잖아요. 근데 엄청 경건한 느낌이 들게 너무 차분하고 고요하고 명상하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그림인데 이게 아까 저의 그 투픽이었던 그 비발라 비다 그림이랑 저는 둘 다 과일을 그린 정모라인데 너무 느낌이 다르잖아. 하나는 진짜 열정이고 이거는 고요하고 차분하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으면 나란히 걸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꼭 원픽을 한번 뽑아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그래서 주변에 지인들한테 책 읽은 사람들한테 원픽을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떤 그림이 제일 좋았고 어떤 글이 제일 좋았니? 근데 가장 많이 제 주변 사람들이 원픽으로 뽑은 그림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뭘까요? 이거였어요. 이게 제일 많은 분들이 원픽으로 뽑아주신 그림이에요. 존 싱어 서전트라고 미국 작가인데 그 사람이 그린 카네이션 백합 장미 보시면은 여기가 근데 이렇게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 그림 정말 예쁘거든요. 약간 어스름이 지는 무렵에 여자애들 둘이서 소녀들 둘이서 이렇게 등불을 가지고 노는 요거를 보면은 정말 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의 그림이에요. 요게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다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뻐서 그런 건지 여자애들이랑 꽃이 나오니까. 두 번째 방법
일단 이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죠. 어떤 작품이 마음에 들었어. 그럼 그 작가의 다른 그림을 찾아보는 거. 아니면은 이 작가랑 비슷한 사조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찾아보는 거. 그리고 뭐 이 작가 그 이름 외워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렇게 찾아보면 마음에 드는 그림을 발견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러면은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해서 성공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했거든요. 이 그림은 이제 제 책에도 나와요. 이게 샤르댕이라는 작가인데 샤르댕이라는 작가가 프랑스 로코코 시대의 작가예요. 여러분 로코코 뭔지 아세요? 로코코는 그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 뭐 이런 거 아시죠? 베르사유 궁전 그 시대 때의 작품인데 굉장히 화려하고 그러니까 베르사유 장미 만화랑 딱 그게 로코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려하고 가볍고 현란하고 그런 그림이 한참 유행일 적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로코코에 속하기는 해요. 근데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소박하고 평범하고 검소하고 그렇지만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저는 이 그림이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어떤 여자애가 그냥 서트북을 들고 있죠. 그냥 배드민턴 치려고 나가려고 하나 봐요. 그리고 막 엄청 표정이 막 신난 것도 아니고 미인도 아니고 그런데 얘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샤르댕의 작품을 찾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작가의 매력을 알았죠. 보시면은 그 로코코 얘기했잖아요. 그 로코코의 대표적인 그림들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인물화를 보면 완전 만화 같죠? 베르사유 장미 만화에 나오는 화려하고 귀엽고 정모라도 이렇게 화려해요. 꽃이랑 과일 이런 거 보면. 근데 샤르댕 그림은 어떠냐면 소박한데 이것도 귀여워요 보면.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어떤 애가 팽이를 돌리고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팽이 돌리고 있고 얘는 카드를 갖고 카드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카드로 집을 쌓고 있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애들이 이런 놀이를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그림들 그렸는데 그게 저는 너무 재밌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샤르댕 그림 중에. 심지어 얘네들은 어리기나 하지. 나이 다 먹어가지고 청년인데 비누방울을 너무 진지하게 부르고 있어. 비누방울 부는 거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저는 어른들도 비누방울 부는 거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냥 하면은 이상하게 보겠죠 사람들이. 다행히 조카들이 있어가지고 조카들 비누방울 쏴주면서 저도 막 신나게 막 놀고 그러는데. 그리고 아까 정모라도 로코코 정모라 굉장히 화려한 거 보셨는데 이 사람 정모라는 이래요. 제목도 너무 썰렁해. 요리 도구 냄비와 프라이팬 달걀 3개. 자기가 붙인 제목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초라하게 그냥 누구나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이런 도구에다가 계란 있고. 근데 저는 이 그림이 여기 색깔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진짜 너무 마음이 푸근하고 진짜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화려한 그림도 있어요. 요거 되게 예뻐요. 딸기가 가득 쌓여있는 바구니인데 요 그림이 굉장히 예쁘고. 샤르댕이라는 작가를 한번 더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요것도 이제 제 책에 있는 그림인데 이 사람 프랑스 작가네요. 앙리 루오라는 작품이에요. 작가예요. 이 작품에 이제 제가 굉장히 반했는데 약간 요 그림은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스테인드 글라스 되게 좋아해가지고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그림을 좋아하는데 이 작가가 실제로 스테인드 글라스 공방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서 먼저 일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화가로 간 케이스인데 이 작가는 20세기 마지막 종교 화가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세 때만 해도 다 종교화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다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죠. 종교가 중요한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종교화를 그리지 않죠. 잘 안 그리는데 이 사람은 20세기 마지막 종교화 굉장히 늦게까지 종교화를 그렸는데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다고 하고 경건한 그림을 그렸어요. 이것도 보면은 부상당한 광대가 부상을 당해서 이제 동료들이 이렇게 부축해주고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에요. 가진 자들의 횡포나 그런 독재나 그런 것들에 맞서서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의 그런 연대 이런 거를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사람 그림을 또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보면은 광대, 아까도 광대였잖아요. 삐에로죠. 삐에로 그림을 뭐 삐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삐에로가 소재로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광대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직업이잖아요. 슬퍼도 웃을 수밖에 없는 직업. 요즘으로 따지면 개그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려고 항상 웃고 있지만 그 분장 뒤에는 아픔과 슬픔, 공연을 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또 고난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천시되지 않죠. 이때만 해도 광대는 굉장히 천시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애환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보면은 저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그런 그림이고 세 명의 재판관. 이거는 재판관들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느낌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딱 봐도 얼굴이 막 심수보가 덕지덕지하고 다 놀부같이 생겼잖아요. 이때도 재판관들은 당연히 엄청난 권력을 가진 세력이죠. 근데 재판관들이 재판을 농간을 해가지고 사법농단이 요즘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농간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거는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다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재판관들의 그런 횡포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이런 그림들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성화죠. 이거는 종교화죠. 빈민가의 예수,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예수님 그림 워낙 많죠. 뭐 서양을 보면 다 예수님인데 그런 전형적인 거창한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마을에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랑 예수는 함께 계신다. 이 그림도 너무 고요하고 저는 좋더라고요. 평화롭고. 그리고 이거는 성녀 베로니카. 성녀 베로니카 아세요? 성녀 베로니카 그림 되게 많아요. 그 베로니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이렇게 가실 때 그때 엄청난 죄인이었으니까 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예수님 편들면은 욕먹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어떤 베로니카라는 여자가 너무 예수님 불쌍해서 이렇게 천을 갖고 가서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닦아드렸대요. 피랑 땀이 흘리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천에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찍혀 있었다. 그런 전설이 있는 성녀인데 보통 그래서 베로니카 그림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베로니카 그림 항상 얘가 이거를 들고 있어. 그리고 여기 예수님 얼굴이 찍혀있는 천을 들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걔는 베로니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베로니카인데 천이 없이 그냥 베로니카만 그린 굉장히 특이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도 너무 그냥 전 예쁘더라고요. 여자애가. 너무 착할 것 같고. 다음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 마음에 드는 작가의 그 생애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보자. 그리고 그 작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미술가들은요, 예술가들은 다 좀 약간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모범생같이 산 사람들도 있지만 예술하는 사람들도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보고 그 작가에 대해서 알고 나서 작품을 보면 되게 새롭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프리다 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프리다 칼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죠. 멕시코 여자 화가인데 이분은 정말 책까지 안 읽으셔도 돼요. 이 영화가 있어요. 셀마 헤이의 이 사람 멕시코 국민 배우죠. 이분이 프리다 칼로로 보냈는데 정말 프리다가 살아 나온 것 같이. 프리다는 상당히 이제 최근 작가이기 때문에 사진 자료 같은 거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제가 봤는데 영화 너무 잘 찍었어요. 프리다의 생애가 워낙 드라마틱해서 영화 될 법하지만 영화를 얼마나 잘 찍을까 했는데 이 사람의 작품도 굉장히 잘 녹여냈고 진짜 튀어나온 것처럼 잘 찍었어요. 이 영화 한번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생애 얘기를 하자면 이 작품이 이제 제 책에 있는 작품이거든요. 부서진 기둥이라고. 요거는 그 영화에 나오는 프리다가 이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에요. 프리다 영화에 나오는. 이 사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요 깁스한 거 있잖아요. 이게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교통사고를 18살 때 당했는데 그게 너무 척추부터 이렇게 이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제가 그 장면이 어렸을 때 엄마랑 TV를 보다가 그냥 어느 그 TV에서 어떤 장면만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죠. 뭔지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프리다 칼로의 사고 장면이었는데 그 프리다 칼로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냐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학교 가려고 이제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3 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버스가 전차에 받친 거예요. 근데 그게 차라리 꽝 받친 거면 모르겠는데 꽝 받친 게 아니에요. 이게 전차는 가는 길이 있잖아요. 철길이 있잖아요. 근데 버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철길에 서버렸어요. 전차가 이렇게 오는데 버스가 빠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전차 엄청 빨리 달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꽝 하게 아니고 저기 전차 오는데 차는 안 움직여. 그래가지고 되게 천천히 전차가 와가지고 끼기기기 하고 이게 버스를 그냥 완전 뭉갠 거죠. 전차가. 맨정신으로 그냥 그 사고를 다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리다는 그 안에 서 있다가 이게 그 안에 봉 같은 게 손 잡는 봉이 있잖아요. 버스 안에 봉이 있잖아요. 이 봉이 여기를 이렇게 뚫고 옆구리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이 밑으로 다리 사이로 얘가 나왔어요. 완전 관통을 당한 게 맨정신으로 그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본 게 그 엄마랑 이렇게 TV를 보다가 뭔가 이게 그게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버스가 가만히 서 있는데 옆에 전차 끼기기기기 이렇게 하고 봐가지고 그게 너무 끔찍해가지고 근데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아 그게 프리다 칼로 얘기였구나. 영화였나 보다. 내가 본 게 그 영화였나 보다. 근데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그 장면 그렇게 안 나와요. 다른 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약간 이렇게 그림처럼 상상처럼 처리가 돼서 제가 본 장면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내가 어렸을 때 그 영화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뭐지? 프리다 영화가 하나 더 있나? 그 옛날에 나온 영화 하나 더 있나? 다 찾아보니까 없어요. 프리다 영화 그거밖에 없고 제 생각에 다큐인 것 같아요. 근데 뭔지 잘 생각은 안 나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사고를 당하니까 그래서 다 그때 뭐 죽는다 그랬고 아니면은 다리를 못 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 1년 동안 치료를 하니까 어려서 그랬는지 삶에 대한 열정도 의지도 대단한 사람이고 이제 결국 1년 후에 걷긴 걷는데 쩔뚝쩔뚝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후유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한번 척추를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애도 계속 못 낳고 여기 이제 골반을 다쳐가지고 애도 못 낳고 그리고 이제 막 삶이 괴롭다 보니까 술, 담배 이런 것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 감염이 돼가지고 점점 이제 썩어가는 거예요. 허리를 못 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깁스를 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의 그 척추가 다 무너져 가는 못이 다 박혀 있어요. 그렇게 고통이 심하다는 거겠죠. 그거를 이제 나타낸 그림인데 그래서 이게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사고, 두 번째 사고 있겠죠. 첫 번째 사고 있으니까 두 번째 사고가 바로 이 남자를 만나서 남편도 되게 유명한 멕시코 국민 화가예요. 둘 다 멕시코 국민 화가죠. 디에고 리베라라는. 이 사람이 이제 프리다 칼로보다 남편이 22살이나 많아요.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이 사람은 이미 국민 영웅이었어요. 멕시코에서. 근데 얘가 이 사람을 보고 아이돌처럼 좋아한 거죠. 저 사람 보고 나도 그림을 그릴 거야.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디에고 리베라가 보고 잘 그린다고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미 그 전에 결혼했어요. 결혼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바람둥이에요. 여자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옛날에는 남자들이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이 여자 많이 만나는 건 죄도 안 되는 시대였으니까 그래갖고 결혼도 하고 애인도 따로 있고 그러던 차에 이제 프리다랑 결혼하고 주변에서 다 말렸죠. 미쳤냐 이러고 그런데 이 그림이 이제 본인이 그린 자기의 결혼식 이제 그림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영화에서 이렇게 똑같이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사고였어요. 이 남편이 너무 속이 쓰여가지고. 프리다가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가. 디에고 리베라를 만난 게 내 인생의 두 번째 사고다. 이 남편이랑 요거는 실사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이혼하고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이 사람도 못 잊었던 것도 있을 테고 이 남편도 이제 남편은 결혼도 많이 하고 여자도 많이 만났지만 이제 프리다 칼로가 가장 이제 사랑하는 여자였나 봐요. 근데 또 이혼하고 나서 프리다 칼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예 못 걷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와서 재결합을 해요. 경제 생활도 따로 하고 잠자리도 갖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옆을 지키기는 지켜요. 요게 실사 사진이고 요거는 영화. 그래서 이게 두 명의 프리다 칼로라는 그림인데 이게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서 이게 이 사람이 바람을 그냥 다른 사람이랑 바람 핀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이혼까지 했냐?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이랑 바람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혼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요거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프리다 칼로가 이 그림을 그릴 적에 찍은 사진인데, 요거를 보시면은 프리다 칼로가 둘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서양식 복장을 하고 있고, 요거는 멕시코 전통 복장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심장은 이어져 있는데 여기는 동맥이 끊어져가지고 피가 막 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실현한 프리다 칼로고, 요거는 그 디에고 리베라와 사랑을 했던 프리다 칼로고, 자아가 분열되는 경험을 한 거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니까. 프리다 칼로 그림이 보통 다 쬐끔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대작을 그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일단. 요거는 대작이에요. 이렇게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가지고 자기 깁스, 여기 몸을 채운 깁스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건 실사 사진이거든요. 프리다 칼로 그 전시회 갔을 때 요것도 딱 요 깁스를 또 전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누워서 그림 그리고, 이거 다 실제 사진이에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누워서 고통스러울 때 막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아니, 고통에 관한 거는 정말 이 사람 그림을 따를 수가 없어요. 막 자기 사슴인데 막 다 화살에 찔려 있고, 입에서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고 누워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많아요. 나중에 한번 보면은 좀 기분이 안 좋긴 안 좋아요. 근데 눈을 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또 작가의 생애와 이제 작품을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그림도 제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요거는 오딜롱 르동이라는, 이 사람도 프랑스 작가, 저 프랑스 작가를 좋아하나 봐요. 이 그림은 어때요, 분위기가? 몽환적이고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밝죠, 핑크핑크하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밝은 그림, 이 그림은 굉장히 환상적이고 밝은 그림인데 어두운 그림의 대가예요. 제가 사실 어두운 그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취향으로만 하면 너무 다 어둡다고 제가 이제 리스트 딱 뽑아가지고 편집장님한테 보냈더니, 편집장이 너 왜 이렇게 다 어둡냐고, 밝은 것 좀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제가 편집장님이 좋아하시는 그림 좀 보내주세요, 밝은 거 이랬더니 보내주신 그림 중에 이게 들어있었어요. 르동이라는 작가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요 그림은 제가 물론 좋은데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두운 그림 어떤 거 그렸냐면 이런 거. 저 이런 그림 되게 좋아해요. 괴기하죠. 웃음 짓는 거미도 무슨 괴물. 이거는 눈이에요. 기분데 눈이 달려있고 괴상한 그림. 이 사람이 이 처음 그림 그릴 때는, 20대 때 그릴 때는 다 이런 어둡고 괴기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두웠대요, 어린 시절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서 떨어져서 자라고 굉장히 병약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되게 어두웠는지 이런 그림들을 그렸는데, 또 이때 이런 게 유행이기도 했어요. 에드가 포우에게라고 하는데, 에드가 알렌 포우라는 미국 작가 혹시 아시는 분? 많이 아시죠? 검은 고양이 이런 거 있죠.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이 사람이 거의 추리소설의 원조예요. 되게 무섭고 어두운 소설을 많이 썼는데, 환상문학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에드가 알렌 포를. 제가 이 사람도 그 사람한테 반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이거 괴상한 그림을 했어요. 이런 거. 이게 그림이 지금 시커면서 잘 안 보이는데, 막 이게 사람 얼굴에 귀에 날개가 달려있고, 막 이렇게 얼굴만 머리만 둥둥 떠서 다니고, 이런 이상한 그림들이, 검은 그림 시리즈라고 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고 좀 되게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렇게 아픈 그것 때문에, 과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이 먹어가지고 바뀌어요. 화풍이 바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누굴까요? 역시 여자 때문이었어요. 르동 부인. 결혼을 했어요. 늦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40대 했어요. 이제 여자분은 어리신데 40이 돼서야 결혼했어요. 이분은 막 여성 편력 이런 거 없어요. 여성 편력 있는 작가들도 많지만, 이 사람은 전혀 소심하게 이렇게 혼자 웅크리고 있다가 마침 자기를 구원해준 그런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도 이제 당장 그림이 밝게 바뀐 건 아니에요. 이제 애를 낳는데 애가 뭐 첫애가 죽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나요, 그 이후에. 그랬는데 이제 80년대 결혼하고 14년 후죠. 이때 이제 큰 병에 걸렸었는데, 또 이 사람은 워낙에 어렸을 때도 아픈 적이 많았거든요. 큰 병에 걸렸는데 아내가 헌신적인 간호를 해서 회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였나 봐요. 그때부터 그림이 밝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작가로도 인정받고 잘 풀리고 무슨 훈장 이런 것도 받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린 그림들이 그런 밝은 그림들인데 이 사람이 꽃병 그림을 그렇게 잘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람 꽃 그림을 진짜 좋아해요. 르동의 꽃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엄청 많아요. 다 너무 예뻐요. 사실 꽃병 그림 되게 흔하잖아요. 근데 르동의 꽃 그림은 정말 유명해요. 굉장히 특이해요. 또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집어왔는데 뭐 이거 다 보여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몇 개만 집어왔어요. 다 너무 예뻐요. 아내가 항상 꽃을 갖다가 이렇게 꽃병에다가 시들면 또 꽂아놓고 시들면 또 꽂아놓고 이 사람 그거를 계속 그렸대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다가 100년 해로 하셨다면 네, 마지막에는 그렇게 행복한 그림이 나오게 돼요. 그다음 네 번째, 내 마음에 드는 작품들의 공통점이 뭐가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작품들이 이제 몇 개 나오다 보면 아 내가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러면은 그 작품, 그 소재, 그런 구도의 작품들을 찾아보시면 되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요건데 클림트의 작품인데 제가 초록색 좋아해요. 초록색이 거의 저의 아이덴티티의 일부일 정도로 좋아해요. 초록색 좋아하는 얘기도 책에 실려 있는데 요게 이제 클림트는 근데 여러분 클림트는 많이들 아시죠? 클림트는 노란색, 황금색을 많이 쓰기로 유명한 작가인데 그 사람 초록색 그림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책에 실었는데 이 그림을 제가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색깔이 진짜 잘 안 보이는데 클림트의 초록색 그림들을 보여드릴게요. 클림트는 이제 유명한 이런 그림들이죠. 화려하고 여자 그런 관능적인 여자가 나오는 그림들. 근데 저는 클림트의 초록색 풍경화를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호수예요. 이게 너무 아름답죠. 클림트가 이렇게 매혹적인 여자 그림을 보통 그리다가 30대 후반 정도 돼서 이제 풍경화를 즐겨 그리기 시작을 했대요. 이 사람이 그린 풍경화는 대부분 뭐 여름 휴가를 보냈던 오스트리아 북부의 아터제 호숫가의 풍경을 담고 있는데 이제 이 클림트도 이제 여자 이야기가 있어. 클림트가 여자 진짜 많았거든요. 이 사람 결혼을 근데 안 했어요. 다행히 결혼을 안 하고 뭐 이 사람 사생활 인정된 사람이 10명도 넘는데요. 모델이랑 모델은 다 건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또 이 사람이 이 사람 일생에 그 소울메이트 여자가 또 있어. 근데 그 여자랑은 한 번도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대요. 결혼도 안 했고. 그 여자가 아는 거지. 얘는 그 순간 이제 다른 마음 먹을 놈이니까 그냥 정신적인 관계를 갖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클림트의 남동생의 부인의 여동생이었어.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 결혼식을 갔다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영혼의 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자랑 같이 이렇게 정신적 동반자인 에밀레 플렉에 뭐 죽기 전에도 에밀리 데려와 그랬대요. 그 사람이랑 이렇게 휴가를 보냈던 거기서 그린 그림들이 많은데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죠. 이게 에밀레 플렉이에요. 이 사람 커리어 우먼이었다고 해요. 결혼도 안 했고 이 사람도. 둘이 같이 이렇게 호숫가에서 놀고 패션 디자이너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디자인한 옷을 클림트도 항상 입고 다녔다고 해요. 이런 그림들 있어요. 초록색 그림들. 다 되게 예쁜 그림들이죠. 이렇게 꽃밭 그림도 많고. 저는 이렇게 예쁜 그림들, 예쁜 색깔이 많이 들어간 그림도 좋지만 초록색만 있는 그림이 좋더라고요. 5번째는 모든 작품을 순서대로 다 봐야 된다는 강박을 갖지 말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거를 오래 감상을 하고 자세히 감상을 해라. 그런 방법이 있고 요거 이제 그다음에 6번째는 뭔가 내가 이 그림을 보면은 떠오르는 내 내면에 무슨 추억이 떠오르거나 내가 유독 이런 그림을 무슨 감정이 들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잘 관찰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림을 다시 보면은 내 마음이 그때 갑자기 이 그림 내가 되게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또 다르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저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인데요. 황금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물고기들이 있고 이렇게 깊은 바닷속, 깜깜한 바닷속이고 얘를 피해서 다른 물고기들 도망가고 뭐 이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제 책에 나오는데 그게 인상 깊었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가 있냐면
제가 꿈에 여러 번 반복해서 꾸는 꿈 있어요 혹시? 나는 이 내용 자꾸 옷 벗겨져 있고 이런 꿈 다 꾸시죠? 안 그래. 제가 되게 자주 꾸는 꿈 중에 수족관을 이렇게 걷는데 수족관이 되게 무서운 느낌이 드는 꿈을 계속 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면은 어떤 물고기들이 있냐면 정확하게 제가 물고기들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세요? 아마존강에 사는 물고기거든요. 제가 수족관을 좋아해가지고 실제로 수족관을 많이 가는데 보면 다 아마존 강에 그 물고기들 있는 그 코너에 가면 얘네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나는 얘네가 너무 무서운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어두컴컴하고 못생겼죠? 엄청 크고. 저는 얘네가 너무 무서워요. 저 이거 보면서도 이거 자료 준비할 때 얘네 사진 보면은 약간 등에서 땀나요. 그렇게 무서울 것도 아닌데. 사람마다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무섭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꿈에서 계속 그 물고기들이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치만 내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 왜냐하면 유리로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근데 무서워. 보면서. 근데 너무 보고 싶어. 저는 이거 무섭다고 하는데 맨날 또 가서 봐요. 약간 이상한 심리죠. 저는 그게 계속 그런 꿈을 반복해서 꾸는 거는 저는 이제 심리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분명 의미가 있다. 이거는 저는 약간 인간관계를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깊은 인간관계를. 제 자유를 해친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혼자 사는 거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제가 지금 거의 40이 다 됐는데 결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좋고 그랬는데 결혼을 해요. 올해.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남자친구가 35살 때까지 한 번도 안 사귀었거든요. 그 남자 관심도 없고 그냥 깊은 관계를 못 맺겠는 거예요. 막 전화하고 매일 막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이라던가 가족이라던가 이런 거는 저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호기심은 있어. 근데 보고만 싶지 내가 그걸 이렇게 맞이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유리로 막혀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제가 그 남자친구를 만나고 꿈에 수족관이 그게 다 깨져가지고 그 물고기들이 다 바닥에서 파닥파닥파닥 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너무 안 큰 거예요. 이렇게 볼 땐 되게 무섭고 커 보였는데 파닥파닥 하는 거 보니까 작아. 안 무서워.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제가 이 꿈을 꾸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꿈을 다시 안 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한테 심리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러고 이때 황금 물고기가 저는 딱 제 꿈속의 장면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금 물고기를 보면 굉장히 감회가 새로워요. 이런 느낌을 주는 작품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나눠보자. 같이 이야기.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책 써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얘기도 듣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길었는데 저한테 아니면 이 책에 대해서 아무거나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